이른 폭염에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안 그래도 비싼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안 내림세였던 기름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 때문인데 오늘부터는 유류세 인하폭도 줄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때이른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폭등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장마 기간에 역대급 폭우가 온다라고 해서 그럼 또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세차게 비를 쏟아붓더니 오늘은 또 서울의 날씨는 마치 화창합니다. 네. 아마 이제 궂은 날씨 폭염 때문에 채소 가격이 걱정입니다. 네. 채소 도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금치 가격은 4kg당 24,000원 넘었었습니다. 한 달 새 80%, 86% 올랐고요. 예. 청상추 가격은 28,000원대로 180%,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도매 가격이거든요. 네. 도매 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에 더 큰 폭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과일값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까지 예고되다 보니까 여름철 제철 과일하면 자두, 복숭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습기가 많아지게 되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판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걱정했던 게 금사과였는데요. 요즘 배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배 하나 가격, 나주배 하나 가격이 6,500원을 기록했는데 네. 이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1년 새 2.3배 가격이 뛰었는데요. 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지난해 이상기후로 생산량도 줄었고 저장해 놨는데 저장한 것도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달부터 충청도에서는 지금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는데 이 피해 규모가 축구장 36개 규모입니다. 예. 여기다가 배는 어디가 최고 주산지죠? 나주배. 전남 나주배인데 여기는 곰팡이균, 흑성병이 확산이 되면서 흑성병이라는 게 배 표면에 검게 이제 곰팡이균이 번지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인간이 지구를 아주 험하게 쓴 대가를 아주 장기간, 오랫동안 혹독하게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짜 배 하나 가격이 6,000원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폭염이나 장마로 농산물 가격 오르고 또 물가까지 오르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통계청의 사실은 4월, 5월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2%대였습니다. 네. 자, 문제는 5월에 신선 과일 지수는 무려 40%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들어서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일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거든요. 대구하면 사과. 이런 데서는 지금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농산물 생육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또 과일값은 앞서 제가 핵가을이 나올 때까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기온이 1도 올라가게 되면 네. 농산물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0.5%포인트 올라간 기온의 절반가량은 농산물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온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햇과일이 나오는 기간 동안 그동안 저장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과는 21%, 지난해에 비해서 물량이 줄고요. 또 그리고 배 공급량은 87% 공급이 줄어서 햇과일이 나올 때까지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과일 가격이 또 급등 조짐을 보이니까 정부는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할당 관세 적용해서 수입 과일을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한 4만 톤 가량을 추가 수입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제 이 사과, 배를 찾던 소비자들이 수입 과일,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이라든가 망고라든가 오렌지로 과연 이제 대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도 걱정이 됩니다. 물가하면 기름값 빼놓을 수 없죠.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가 되면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어떻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 운전하시면서 단골 주유소 들렸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휘발유 거의 40%, 40원 넘게 네. 리터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도 연장해서 8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네. 다만 인하율, 세금 깎아주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당장 이제 체감하는 기름값은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휘발유 인하폭은 종전에 25%에서 20%로 낮아져서 리터당 가격이 41원가량 오르고요. 경유 인하폭은 종전에 37%에서 30%로 리터당 38원가량 인상이 발생하고 LPG 가격도 12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비가 한 10km를 달리는 차량으로 하루 40km 정도를 운행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월 유류비가 4,900원가량 인상됩니다. 근데 사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자 네. 한시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거의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10번째 연장인데 문제는 뭐냐? 아니 주유소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할인율을 적용한 재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시를 딱 기점으로 해서 바로 정광석가처럼 예.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좀 점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기름값이라고 하는 게 국제유가 변동 추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좀 오른 이후에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더 건가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휘발유 가격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아이고. 적어도 한 달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네. 높은데요. 예. 왜냐? 최근에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유거든요. 배럴당 85달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유가의 경우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여름 휴가철 이 드라이빙 시즌이 오다 보니까 네.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등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석유 시설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다 보니 지금 국제유가의 경우는 6월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세는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 정도는 기름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지난주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끝마치고 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류세 인하폭까지 줄어들었다 보니까 아마 국제유가 인상폭이 더 커지면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좀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기름값은 물가에 미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한번 이 고물가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재차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말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후에 완전히 폐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졌다라고 보는데요. 아. 당초 정부는 유가가 이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세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감안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로드맵은 차질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류세를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 2022년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했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도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미리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제 지난 5월이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종료해라라고 권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유류세 부담을 고려해서 2달 더 연장한 셈인데 자, 그러면서 추가 연장 여부 당장 다음 달 결정해야 돼요.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을 고려해서 이제 재연장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앞서서 제가 한 달 동안 국제유가가 오른 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제유가 인하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 철회 가능성은 상당히 좀 멀어졌다라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도 깎아주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체감이 이렇게 돼야 빠르게 되니까. 오르게 예. 되면 체감이 전혀 안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정부는 뭐가 고민이냐? 아니 유류세는 깎아주고 있는 한데 세수는 부족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시간인데 원래 오후 3시 반이었는데 이제 몇 시까지로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장 시간은 똑같습니다. 네. 오전 9시. 그러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이 확 됩니다.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시간이 보통 한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이에요. 네. 2배 이상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 하면 미국하고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개장 시간과 맞췄습니다. 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 소재 금융기관도 일정 자격 요건을 거쳐서 이제 등록만 하게 되면 우리 외환시장 참여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 왔던 이제 이런 외환거래 시스템이 아마 이제 가장 큰 변화의 어떤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그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 네, 해외 주식 투자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이제 눈 충혈될 정도로 이제 모니터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제 외환 이제 이 기존 시장 환율보다 한 5% 정도 이제 서학개미들의 경우에는 환율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외환 시장이 새벽 2시까지 문을 열게 되면 달라지는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전 시간이 길어진 만큼 국내 주식과 채권을 사들일 가능성, 매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해외 주식 거래할 때 사실은 그동안은 고정환율제였어요. 다음 날 시장 환율로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5% 정도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전 비용이 5% 저렴해집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좁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외환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데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냐, 야간에는 국내 개인보다는 외국인들의 이제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늘게 되면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아마 외환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이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선진증시 편입이에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선진증시 편입의 전제 조건이 뭐냐? 외국인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늘려라라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17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미국까지 포함하게 되면 24시간 하루도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외환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방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정책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에서 외래 환자 이용객을 따져봤어요. 365일 이용하신 분, 하루에 한 번꼴로 병원 방문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와, 2,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외래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도 551명, 네. 529명, 그리고 17명은 무려 1,000회 이상. 하루에 2-3번 이상 병원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입니다. 오늘부터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이 의료 쇼핑에 대해서 과다한 이 의료 비용에 대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들이 늘어납니다. 네. 종전에 20%에서 9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365회 이상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과도한 것만 예를 들었는데 OECD 평균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굉장히 많아요. 네. 평균 우리가 2021년 기준 15.7회나 됐습니다. OECD 평균이 5.9회였기 때문에 아. 3배 정도에서 야, 감기 몸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의료원보다도 오히려 이제 대형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제를 하시는 게 본인 부담들을 좀 줄이는 거고 이게 과다한 의료 쇼핑이라는 건 건강보험에 축을 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다하게 진료받는 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한 조치긴 한데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정말 불가피하게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가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든가 또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는 부득불하게 상시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이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어. 이런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중증 질환자 같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자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정을 하기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외 대상자라면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횟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 365회가 넘는 사람들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경우에도 좀 예외 조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2%대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고금리 시대에 2%대는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점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거의 1년 반째 3.5%로 그렇죠. 동결되고 있는데 네. 아니 주택담보대출이 2%대로 떨어졌다? 사실 체감이 잘 안 가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가 아니라 신규 대출자이면서 대출자. 신용도가 가장 좋고 아.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고정형 네. 은행에서 파는 이제 5년 혼합형의 경우에만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의 경우 지난 28일 기준 하단이 연 2.94%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상단은 여전히 5.7%로 높습니다. 이게 변동금리와 비교하게 되면 변동금리 가장 낮은 게 3.74%예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도 0.8%포인트나 낮거든요. 이게 주담대가 이제 2%대로 낮아진 건 3년 만에 처음인데 한 달 새 이제 최저금리가 한 0.5% 가까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9월 내지 11월 인하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조만간 뒤따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되다 보니 실제로 혼합형 기준금리의 근거가 되는 게 은행채 5년물이거든요. 트리플 A 은행채 금리가 한 달 새 0.44%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가계대출 받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5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 빨리 대출 규제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한도 줄어들기 전에 빨리 받자. 금리까지 낮아지고 있으니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최근 집값 호육세와 맞물려서 대출 금리가 추가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가계 빚 증가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실제로 뭐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조 5천억 가까이 늘었기도 했고요. 정부가 이제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확대 적용이 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부의 이런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일단은 금리 변동기에 이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더해서 전반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시행이 되는데 1단계는 이미 지난 2월에 시작이 됐어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이 됐고 2단계가 7월부터 적용하려는 걸 일주일 전에 바꿨습니다. 한 2달 정도 연장하겠다라는 네. 거고 3단계는 내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걸 내년 하반기부터. 자, 이러다 보니 야 지금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야? 한쪽으로는 대출 옥죄려고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네. 또 대출을 또 느슨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금리 하락기에 대출 규제를 사실상 2달 연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출 규제 받기 전에 빨리 이제 대출을 받자라는 수요자들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의 이제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원을 넘어섰고요.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신규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월 시행 중인 이제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었다면 네. 9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당 대출,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되고요. 3단계 내년 9월부터는 모든 금융권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조치들이 어떤 정책의 어떤 신뢰성을 좀 흔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우려 섞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만만치 않아서 이런 부작용을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